한국 여권은 더 이상 믿을 게 못 돼요. 매주 수백 건의 위조 한국 여권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국경관리요원인 제가 파헤친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범죄 조직과 동남아 밀입국 브로커들이 한국 여권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이길래 그런 걸까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출신의 유럽연합 국경관리요원 마틸다입니다. 매일 수많은 여권을 검사하는 게 제 일이죠. 국경관리요원이 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권을 검사하고 도장을 찍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흥미로운 일들이 생기더군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한국 여권들 중 일부가 위조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여권 위조 사건이 늘어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던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죠. 대부분이 한국인이 아니었거든요. 중국인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하필 한국 여권을 위조했을까요? 알고 보니 한국 여권은 유럽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출입국 심사도 비교적 간단했죠. 그래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된 거였어요. 매일같이 한국 여권을 검사하면서 점점 의문이 생겼습니다. 진짜 한국인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위조 여권 때문에 추가 검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터뜨리더군요. 한 한국인 여행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 건 정말 화가 나네요. 또 다른 한국인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 여권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매일 수십 명의 한국인을 만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탐내는 걸까?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여권 심사가 길어져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침착하게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여권이 위조될 만큼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을 보이기도 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단순한 여권 검사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행자로서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죠.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게 제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죠. 여권 검사관으로 일하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진 저는 퇴근 후에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이었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더군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나라였습니다. 불과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특히 놀라웠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IT 기술은 또 어떻고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부터 은행 업무까지 모든 게 손 안에서 해결된다더군요. 스웨덴도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한국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생활이 편리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하더군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빠른 배달 시스템,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가게들. 마치 도시 전체가 잠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달랐어요. 동료 에릭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마틸다, 내가 보기엔 일본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잖아. 게다가 전통 문화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또 다른 동료 소피아는 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어때? 거대한 나라에 볼거리도 많고. 특히 요즘 중국의 경제력이랑 영향력을 생각하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중국을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심지어 제일 친한 동료 요한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좀 애매한 것 같아.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스케일 그 중간에 있어. 말끝을 흐리는 요한의 표정에서 한국에 대한 편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편견들 때문에 한국에 더 가보고 싶어졌어요. 매일 국경에서 만나는 한국인들의 당당함,
그들의 여권이 위조될 만큼 가치 있는 이유,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독특한 문화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대중문화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K-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까지.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큰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게 놀라웠죠. 한 번은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으며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창의적이더군요. 한국인들의 유머 감각과 창의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음식 문화도 흥미로웠죠. 한국 음식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발효 음식인 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식품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한국에 가보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이제는 제가 직접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여권을 검사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제가 직접 여행자가 되는 거죠. 설렘 반, 걱정 반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여행이 될 거란 예감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항의 규모와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제가 검사하던 자리 반대편에 서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입국 심사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더군요. 자동 입국 심사대는 물론이고 일반 심사대도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도시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고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죠. 택시 기사님은 내비게이션 대신 티맵이라는 앱을 사용하시더군요. 이게 뭐죠? 라고 여쭤보니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준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기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국의 기술은 훨씬 더 발전해 있었네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식당과 카페들이 여전히 영업 중이었어요. 특히 편의점들은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었죠. 허기가 져서 택시에서 내려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 작은 테이블에 앉아 간단히 식사를 하는 사람들. 편의점이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은 거죠. 편의점 직원분께 라면 끓이는 법을 물어보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여기 전자레인지 있고 뜨거운 물도 있어요. 젓가락이랑 종이컵도 저기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세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서비스 문화인가 봅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해결된다는 점이었어요. 옆자리의 젊은이는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고 다른 분은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계셨죠. 화장실에 가보니 또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비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더군요. 스웨덴에서는 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설비인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거라고 하더군요. 지하철역을 지나가는데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이동하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고 늦은 퇴근길인 듯한 직장인들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살아 숨쉬는 도시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들의 일상은 어떨까?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긴 비행시간과 시차 때문이었죠. 그런데 숙소 리셉션에서 의외의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 오신 거라면 찜질방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한국의 독특한 문화도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직원분이 환한 미소로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찜질방이라는 곳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몰랐거든요. 사우나 정도려나 싶었죠.
하지만 직원분의 설명을 듣다 보니 호기심이 생겼어요. 24시간 영업하는 데다 잠도 주무실 수 있어요. 수건이랑 옷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짐만 숙소에 맡기고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특이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는데 사물함에는 찜질복이 준비되어 있더군요. 옷을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온도의 방들이 있었어요.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까지. 각각의 방마다 온도와 효능이 적혀 있었죠. 유럽의 사우나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였습니다. 특히 신기했던 건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편안하게 드러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어떤 분들은 아예 잠들어 있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도 용기를 내어 바닥에 누워봤습니다. 따뜻한 온돌바닥의 감촉이 너무나 좋았어요.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죠. 옆에서는 가족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친구들끼리 온 듯한 젊은이들도 보였습니다. 한참을 황토방에서 땀을 빼고 나왔더니 목이 마르더군요. 그때 발견한 게 찜질방 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삶은 계란, 식혜, 라면 등 다양한 메뉴가 있었어요. 한국 조사를 할 때 찜질방에서는 꼭 계란과 식혜를 먹으라는 글을 본 기억이 났죠. 그 기억대로 주문해서 먹어보니 정말 별미였습니다. 찜질방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세대를 아우르는 휴식 문화였어요.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유럽의 사우나는 주로 어른들만 가는 곳인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찜질방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깊이 잠든 사람들까지 작은 사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도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편안한 옷을 입고 부드러운 베개를 베고 누워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타국에서의 첫날 밤을 찜질방에서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게 한국의 일상이구나 였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찜질방은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생활 문화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찜질방에서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서울을 제대로 구경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죠. 역으로 향하는 길에 지하철 노선도를 봤는데 복잡한 노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더군요. 매표소에 가려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야 한다는 걸요. 역무원분께 여쭤보니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티머니 카드를 사시면 지하철, 버스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승할 때 할인도 되고요.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가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스웨덴에서도 일부 역에만 있는 시설인데 말이죠. 게다가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까지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2호선이었어요. 수많은 노선 중에서도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노선이라고 해서 타보기로 했죠. 열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시원한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강 위로 우뚝 솟은 다리들,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웅장한 강이 흐르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강변에 조성된 공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죠. 도시 속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교통 시스템의 편리함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탈 때도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되더군요.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강이 도시를 관통하는데도 도시 기능은 전혀 방해받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강과 도시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해질 무렵 한강 다리 위에서 본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강물에 비치면서 만들어내는 장관이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왜 서울 사람들이 자기 도시를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지 한순간에 이해가 되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대도시가 아니라는 걸요.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도시라는 걸 말이죠. 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전통시장을 꼭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전통시장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오랜 식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거든요. 특히 광장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라고 해서 첫 목적지로 정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진정한 한국의 맛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도착한 광장시장은 이미 활기가 넘쳤어요. 상인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인터넷에서 봤던 그 유명한 마약김밥을 찾아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빨간 양념에 버무려진 요리가 눈에 띄었어요.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니 그게 바로 마약김밥이더군요. 한 입 먹어보니 이름처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가격이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더 놀라운 건 양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 처음 오셨네요. 더 드셔보세요. 하시며 덤으로 더 주시더군요. 시장을 구경하다 보니 이런 정이 넘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떡볶이 가게에서는 많이 매워서 괜찮겠어요? 걱정하시며 덜 매운 소스로 따로 만들어주셨고, 과일 가게에서는 한번 맛보고 사세요. 하며 귤을 까서 건네주셨죠. 남대문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매력이 있더군요. 골목골목마다 다른 특색 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만두가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주문도 하기 전에 먼저 시식을 권하시더군요. 통인시장에서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엽전이라는 걸로 음식을 사 먹는 시스템이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당황했는데 주변 손님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반찬 가게 아주머니였어요. 제가 김치를 신기하게 구경하고 있으니 한번 먹어봐요. 하시며 김치를 건네주셨죠. 이게 진짜 한국 맛이에요. 하시던 자랑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아다니며 느낀 건 이곳이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정이 넘치고 사람 냄새가 나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판매자와 손님이 서로 웃으며 대화하고 가격을 흥정하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장을 나서는데 과일 파시는 아저씨가 부르시더군요. 이거 가져가요. 한국배. 하시며 배 하나를 내미셨어요. 거절하려 했지만 한국 와서 처음이라며 우리나라 과일 맛도 보고 가야지 하시는데 어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한국의 전통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오가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이런 곳에서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며칠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선진국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제가 발견한 건 훨씬 더 특별한 것이었어요. 길을 걷다 들어간 김밥 천국에서 처음으로 여기 드시나요? 라는 말을 들었죠. 한국식 표현을 몰라 어리둥절했는데 이게 포장인지 매장에서 먹을 건지 묻는 거였더군요. 이런 작은 대화 하나에도 한국만의 문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을 봤어요. 버스에서는 노인분들이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주는 젊은이들을 만났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배려가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길을 물었을 때였어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셨죠. 한 번은 제 목적지가 그분의 가는 길과 같다며 따라오세요. 하고 앞장서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의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죠. 한강공원에서는 처음 보는 풍경을 만났어요. 치킨 배달부터 텐트 대여까지 모든 게 공원에서 가능하더군요. 한 가족이 저에게 치킨 한 조각을 건네며 드셔보세요. 한국 치킨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던 게 기억납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도 놀라웠어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고궁 옆에 현대식 카페가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대비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여행을 하면서 많은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했고 기꺼이 저와 나누려 했죠. 최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것도 인상적이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속에 흐르는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빠른 발전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잃지 않은 한국만의 특별함이 곳곳에 살아있었죠.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 될 줄은 몰랐어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이제는 여기 드세요? 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네, 포장이요라고 대답할 수 있더군요. 일주일 만에 쌓인 작은 변화였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한강에서 만난 러닝 크루 멤버들과는 인스타그램 친구가 됐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직원분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했죠. 다음에 올 땐 꼭 제주도에 가보고 싶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분이 보여주신 사진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푸른 바다와 오름이 있는 섬이라니 지금 본 서울과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일 것 같아요. 부산도 가보고 싶어졌어요. 광장시장에서 만난 상인분이 부산시장은 또 다르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자갈치 시장의 해산물과 깡통시장의 분위기는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 같아요. 국경 검문소에서 한국 여권을 마주할 때마다 이번 여행이 떠오르겠죠. 위조 여권을 걱정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한국 여권을 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을 만날 때면 더 반갑게 인사하게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놀라워하시겠죠. 이제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동료들에게도 들려줄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고 궁금해하던 그들에게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인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들려주고 싶네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물으셨어요.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꼭 다시 올게요. 이 대답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제주도의 바다도 보고 싶고, 부산의 시장도 가보고 싶고, 아직 못 가본 찜질방도 더 경험해보고 싶으니까요. 한국은 일주일로는 다 보고 느끼기에 너무 큰 나라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다음에 올 때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죠.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다시 가고 싶은 나라가 됐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동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